지금 간헐적 단식을 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가포식을 유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처에도 가지 못했죠. 정말 얄궂게도 단식 시간 동안 섭취하는 단 한 가지. 인터넷의 수많은 건강 크리에이터들이 완전히 괜찮다고 말하는 바로 그 무언가가 자가포식 스위치를 조용히 꺼버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무엇인지 곧 알게 되실 겁니다. 하지만 그보다 먼저 훨씬 더 중요한 사실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끼니를 걸을 때마다 몸속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일에 대한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을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 몸의 모든 세포에는 생물학적인 청소 시스템이 내장되어 있습니다. 영양제에서 온 것이 아닙니다. 바이오해커의 요법에서 나온 것도 아닙니다. 수십억 년에 걸쳐 진화해온 시스템이죠. 이 시스템의 유일한 역할은 손상된 단백질, 고장난 세포기관, 시간이 지나며 세포 내부에 쌓인 분자 쓰레기들을 찾아내어 우리 몸이 다시 재건하는 데 사용할 원자재로 재활용하는 것입니다. 이 시스템을 바로 자가포식, 오토파지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2016년 오스미 요시노리라는 일본의 과학자가 이 시스템의 정확한 작동 원리를 밝혀내어 노벨 생리의학상을 수상했습니다. 노벨위원회는 이것을 단순한 웰빙 트렌드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것이 인간의 건강에 필수적이라고 말했으며 이 기능의 장애를 암, 당뇨병, 신경퇴행성 질환, 그리고 노화 촉진과 직접적으로 연관지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주제는 바로 이토록 무게감이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렇습니다. 자가포식 기능은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감소합니다. 2019년 노화저널에 발표된 한 연구에 따르면 우리가 나이를 먹을수록 세포의 자가포식 활동이 눈에 띄게 줄어든다고 합니다. 세포 속 청소부들이 점점 느려지고 효율성도 떨어지는 것이죠. 청소는 느려지는데 쓰레기는 더 빨리 쌓입니다. 제때 치워지지 않은 잘못 접힌 단백질들. 기술적으로 작동은 하지만 돌아갈 때마다 산화 스트레스를 뿜어내는 손상된 미토콘드리아. 수년 전에 진작 재활용되었어야 할 세포 찌꺼기들 말입니다. 하버드 대학교 베스 이스라엘 디코니스 의학센터의 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세포 찌꺼기의 축적이 신경퇴행과 직접적으로 연결된다고 합니다. 뇌는 특히 더 취약합니다. 왜냐하면 신경세포는 거의 분열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평생을 사용해야 하므로 수십 년 동안 인지 기능을 유지하려면 자가포식 시스템이 아주 원활하게 작동해야만 합니다. 알츠하이머와 파킨슨병을 연구하는 과학자들이 자가포식에 그토록 주목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두 질환 모두 원래라면 자가포식이 치워주어야 할 특정한 비정상 단백질이 쌓이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스템이 고장나면 이 단백질들이 뭉치게 되고 신경 조직에 뭉친 단백질은 치명적인 독소가 됩니다. 자, 여기서부터 여러분이 들어왔던 모든 상식들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일반적인 설명은 이렇습니다. 16시간 동안 단식하면 자가포식이 켜진다. 그걸로 끝이다.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지만 이건 마치 불을 피우고 싶으면 옆에 장작을 두라는 말과 같습니다. 이론상으로는 맞지만 작은 불꽃과 맹렬하게 타오르는 불길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자가포식은 단순한 전원 스위치가 아닙니다. 이것은 폭포수처럼 이어지는 연쇄 반응이며 우리 몸속에 있는 두 개의 경쟁적인 시스템에 의해 조절되는 다중 신호생물학적 과정입니다. 첫 번째는 엠토르라고 불리는 라파마이신 표적 단백질입니다. 엠토르는 우리 몸의 성장 신호입니다. 영양소, 단백질, 포도당, 인슐린을 감지하면 엠토르는 자가포식을 완전히 억제해버립니다. 마치 현장 소장이 공사장에 나타나 오늘은 건물을 지을 거니까 청소반은 다 나가라고 소리치는 것과 같습니다. 두 번째는 AMPK, 즉 AMP 활성화 단백질 인산화 효소입니다. AMPK는 우리 몸의 에너지 스트레스 신호입니다. 세포가 포도당, 글리코겐 또는 영양소가 부족하다는 것을 감지하면 AMPK가 활성화되어 엠토르를 끄고 자가포식의 스위치를 켭니다. 지금부터 생존 모드에 돌입한다. 대청소를 시작할 시간이다. 라고 알리는 신호인 셈이죠. 진정한 자가포식 활성화는 단순히 굶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엠토르를 억제한 상태에서 AMPK를 극대화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시스템을 이렇게 이해하고 나면 다른 모든 것들의 퍼즐이 완벽하게 맞춰집니다. 이제 단식을 하는 동안 실제로 일어나는 솔직한 타임라인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단식 후 처음 8시간에서 12시간 동안 우리 몸은 여전히 마지막 식사를 소화하고 있습니다. 인슐린 수치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혈당이 안정화됩니다. 이 시기 자가포식은 사실상 아직 대기 상태에 있습니다. 12시간에서 14시간이 되면 무언가 변화가 생깁니다. 간에 저장된 글리코겐이 바닥나기 시작합니다. 지방산 산화가 증가합니다. AMPK가 본격적으로 활성화되기 시작합니다. 이 시점이 바로 초기 자가포식 유도가 시작되는 때입니다.
2019년 자가포식이라는 실제 과학 저널에 발표된 한 연구에 따르면 건강한 성인이 단지 16시간만 단식을 해도 면역세포에서 측정 가능한 자가포식 활동이 눈에 띄게 증가했다고 합니다. 24시간도, 48시간도 아닌 16시간입니다. 하지만 자가포식은 16시간이 되었다고 해서 전등처럼 탁 켜지며 최대치로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점점 강해지는 것입니다. 18시간에서 20시간이 되면 세포가 찌꺼기를 치우는 실제 속도인 자가포식 흐름이 현저하게 증가합니다. 24시간이 지나면 여러 조직 유형에 걸쳐 엄청난 폭으로 상승한다는 사실이 다수의 연구를 통해 입증되었습니다. 48시간에서 72시간 사이에 자가포식은 가장 강력한 상태가 됩니다. 이것이 며칠에 걸친 장기간 단식 중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현실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만약 매일 16대 8 간헐적 단식을 하고 계신다면 최대치는 아닐지라도 진짜 자가포식 활동을 통해 매일 일관된 유지 보수 효과를 얻고 계신 겁니다. 장수를 위해서는 가끔씩 강도 높게 하는 것보다 꾸준함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은 거의 확실한 사실입니다. 여기서 더 깊이 들어가고 싶다면 일주일에 몇 번 정도는 단식 시간을 18시간이나 20시간으로 늘려 그 효과를 의미 있게 증폭시킬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저녁 식사와 아침 식사 사이의 공복 시간이 12시간 이하인 분들은 아마도 의미 있는 수준의 자가포식을 전혀 일으키지 못하고 계실 겁니다. 그저 스스로 단식이라고 부르고 있을 뿐이죠. 자, 지금부터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는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가포식이 막 활성화되려는 찰나에 이를 멈추게 만드는 치명적인 실수입니다. 단식 시간 동안 사람들이 가장 흔하게 섭취하며 이 모든 과정을 조용히 꺼버리는 단 한 가지가 있습니다. 약간의 인슐린 반응이라도 유발하는 것은 무엇이든 엠토르를 활성화시켜 자가포식을 억제할 수 있습니다. 가장 흔한 범인들은 대개 사람들이 단식을 깬다고 생각하지 못하는 것들입니다. 류신 같은 아미노산이 포함된 단백질 보충제, 특정 콜라겐 제품, 고용량 비타민 영양제, 블랙커피에 첨가하는 특정 성분,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놀라운 것은 BCAA, 즉 분지사슬 아미노산입니다. BCAA는 과학계에 알려진 가장 강력한 엠토르 활성화 물질 중 하나입니다. 이는 근육을 보존하겠다며 단식 중에 BCAA 음료를 홀짝이는 모든 분들이 스스로는 대사적으로 전략적이라고 믿고 있겠지만 실제로는 자가포식 스위치를 완전히 꺼버리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뜻입니다. 순수한 블랙커피는 괜찮은 것으로 보입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오히려 자가포식을 약하게 촉진한다고 시사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거기에 무언가를 첨가하는 순간 결과는 알 수 없게 됩니다. 오직 물, 탄수화물이 없는 깨끗한 전해질, 그리고 블랙커피뿐입니다. 자가포식이 목적이라면 이것들만이 안전지대에 속합니다. 단식이 기초가 되기는 하지만 여러분이 이 방식 전체를 바라보는 시각을 바꿔놓을 또 다른 사실이 있습니다. 단식 자체만으로는 아마 최대 자가포식 효과의 60% 정도에 밖에 도달하지 못할 것입니다. 단식을 깰 때 무엇을 먹는지, 그리고 어떻게 운동을 하는지가 실제로는 단식 그 자체보다 더 큰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까다로운 부분이 바로 단백질입니다. 50대 이상이시라면 근육 보존, 골밀도, 대사 건강을 위해 단백질을 더 많이 섭취하라는 말을 귀가 닳도록 들으셨을 겁니다. 그 조언은 맞습니다. 중장년층의 적절한 단백질 섭취에 관한 연구 자료는 셀 수 없이 많습니다. 하지만 단백질, 그 중에서도 특히 류신이라는 아미노산은 우리가 섭취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엠토르 활성화 물질입니다. 엠토르는 자가포식을 억제합니다. 엠토르는 성장 신호이니까요. 성장 모드와 청소 모드가 동시에 완벽하게 작동할 수는 없습니다. 둘은 서로 반대되는 시스템입니다. 2017년 세포대사 저널에 실린 한 연구에 따르면 칼로리 제한 없이 단지 단백질 섭취만 제한하더라도 단식 없이 자가포식을 유도하기에 충분했다고 합니다. 그 원리는 아미노산 감지를 통한 엠토르 억제였습니다. 엠토르를 유의미하게 활성화시키는 류신의 한계점은 한 끼당 약 2g에서 3g 정도입니다. 이는 일반적인 자연식품을 통해 20g에서 25g의 단백질을 섭취했을 때 얻게 되는 양과 비슷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한 끼의 단백질을 25g 이하로 먹어야 한다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특히 근육 단백질 합성 효율이 떨어지는 50대 이상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바로 단백질 섭취의 타이밍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단식을 깨고 먹는 첫 식사에서는 단백질을 적당량만 드십시오. 고단백 식사로 엠토르를 다시 쾅 켜버리기 전에 자가포식 과정이 그 기세를 조금 더 이어갈 수 있도록 내버려 두는 겁니다. 단백질 비중은 그 이후의 식사에서 높이시면 됩니다. 과일, 채소, 소량의 건강한 지방, 그리고 류신 함량이 낮은 음식으로 첫 식사를 하면 자가포식의 지속 시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두 번째나 세 번째 식사에서 근육 유지에 필요한 단백질을 충분히 채워주는 것입니다. 자가포식이 중요하다면 단식 직후에 커다란 단백질 쉐이크를 마시거나 고농축 류신을 한꺼번에 들이붓는 행동은 피하셔야 합니다. 특히 유청 단백질은 우리가 섭취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최고 옥탄가의 엠토르 스위치입니다. 18시간 동안 단식하고 유청 단백질 쉐이크로 첫 끼를 먹는 것은 사실상 가속 페달과 브레이크를 동시에 밟는 것과 같습니다. 운동에 관한 이야기는 진정으로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운동은 자가포식을 유발합니다. 이에 대한 연구 결과는 명확하며 반복적으로 입증되었습니다. 원리도 아주 간단합니다. 운동은 글리코겐을 고갈시키고 세포의 에너지 스트레스를 증가시키며 AMPK를 활성화하고 근육과 조직에 기계적, 대사적 스트레스를 유발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자가포식을 활성화하는 신호들입니다. 하지만 어떤 종류의 운동을 하는지, 강도는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무엇보다 단식 기간 중 언제 운동을 하는지가 실제 자가포식 생성량에 극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2012년 커런트 바이올로지 저널에 발표된 연구는 지구력 운동이 특히 AMPK에 의존하는 메커니즘을 통해 자가포식을 유도한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운동에 반응하여 자가포식을 늘리지 못한 쥐들은 대사 건강이 심각하게 손상되었습니다. 2018년 자가포식 저널의 연구에서는 최대 심박수의 60에서 70%로 약 40분간 진행하는 단 한 번의 중강도, 유산소 운동만으로도 인간의 골격근에서 유의미한 자가포식 지표를 활성화하기에 충분하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고강도 운동 역시 자가포식을 유발하지만 강렬한 운동은 성장과 회복 신호이기도 하기 때문에 더 강력한 엠토르 반응을 동시에 불러일으킵니다. 따라서 자가포식만을 놓고 본다면 중강도로 지속하는 유산소 운동이 노력 대비 더 많은 순이익을 가져다 주는 것으로 보입니다. 빠른 걸음의 걷기나 가벼운 조깅이 전력 질주보다 실제로 더 많은 자가포식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뜻입니다. 만약 50대 이상이시고 힘든 인터벌 트레이닝과 꾸준하고 적당한 걷기 사이에서 고민 중이시라면 이 사실은 알아둘 가치가 충분합니다. 단식 시간과 관련된 타이밍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완전히 잘못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공복 상태에서의 운동은 단식이나 운동 단독으로 만들어내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자가포식을 증폭시킵니다. 특히 16시간 이상의 단식 후 공복 상태에서 운동을 하면 우리 몸은 이미 AMPK가 활성화되고 엠토르가 억제된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여기에 운동을 더하면 그 세포의 에너지 스트레스가 배가 되는 것입니다. 가장 강력한 두 가지의 자가포식 신호를 동시에 쌓아올리는 셈이죠. 2017년 뉴트리언트 저널의 한 연구에 따르면 총 칼로리 섭취량과 운동량이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식후 운동을 했을 때보다 공복 운동을 했을 때 자가포식 지표가 훨씬 더 크게 증폭되었다고 합니다. 이로써 실천 방법은 명확해집니다. 만약 16대8 간헐적 단식을 하면서 자가포식을 극대화하고 싶으시다면 단식을 깨기 직전, 즉 단식의 마지막 1시간에서 2시간 사이에 운동을 하는 것이 가장 큰 효과를 낼 수 있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단식, 단백질, 섭취 타이밍, 그리고 운동 외에도 자가포식에 대한 논의에서 사람들이 거의 이야기하지 않는 몇 가지 다른 유도 장치들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단식을 제외하면 가장 강력한 과학적 증거를 가지고 있는 성분입니다. 스페르미딘은 밀베아, 숙성 치즈, 버섯, 콩류, 그리고 나토 같은 발효콩 제품에서 발견되는 폴리아민 화합물입니다. 2009년 네이처 셀 바이올로지 저널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스페르미딘이 자가포식을 통해 효모, 벌레, 파리의 수명을 연장시켰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전적으로 자가포식을 차단했을 때는 스페르미딘의 효과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 원리는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2021년 네이처 에이징 저널의 연구에서는 노령층이 스페르미딘을 섭취했을 때 기억력과 인지 기능이 향상되었으며 연구원들은 그 효과가 적어도 신경 조직의 자가포식 향상 덕분이라고 보았습니다. 나토는 현재까지 알려진 모든 식품 중 스페르미딘 농도가 가장 높습니다. 만약 나토를 드시기 어렵다면 밀베아, 버섯, 숙성 치즈가 아주 훌륭한 대안이 됩니다. 폴리페놀 역시 또 다른 훌륭한 조력자입니다. 레스베라트롤, 녹차의 이지시지, 그리고 사과, 양파, 케이퍼에서 발견되는 퀘르세틴은 모두 AMPK 활성화를 통해 또는 자가포식 관련 유전자를 직접 조절하여 자가포식을 활성화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2015년의 한 메타 분석에 따르면 이러한 화합물들은 기본적으로 칼로리 제한 시 생성되는 세포 스트레스 신호를 모방하여 장시간의 단식 없이도 자가포식을 활성화한다고 합니다. 단식 시간에 녹차를 마시면 단식이 이미 만들어내고 있는 자가포식 신호 위에 또 다른 자가포식 신호를 겹겹이 쌓아 올리는 효과가 있습니다. 수면은 사람들이 가장 놀라워하는 요소입니다. 2017년 커런트 바이올로지의 연구에서는
자가포식이 생체 리듬을 따르며 수면 시간과 그에 자연스럽게 동반되는 공복 기간에 자가포식 수준이 가장 높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심지어 단 하룻밤만 수면을 크게 방해받아도 측정 가능한 수준의 자가포식 지표가 감소했으며 특히 뇌에서 그 영향이 두드러졌습니다. 늦은 밤에 야식을 먹고 잠을 설쳐대는 사람들은 가장 중요한 두 가지의 자가포식 타이밍을 동시에 망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가포식을 목표로 하는 50대 이상에게 수면의 질은 단순하고 모호한 건강 권장 사항이 아닙니다. 그것은 신체 구조상 절대적으로 필요한 필수 조건입니다. 잠자리에 들기 2시간에서 3시간 전에 마지막 식사를 마치면 야간 단식 시간이 연장되고 잠을 자는 동안 일어나는 최고조의 자가포식 활동을 온전히 지킬 수 있습니다. 이제 무엇이 과대포장되어 있는지에 대해 솔직해져 봅시다. 왜냐하면 최근 자가포식 활성제라는 타이틀을 달고 나오는 영양제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들의 주장은 실제 과학적 근거보다 너무 앞서 나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NMN이나 NR 같은 NAD 플러스 전구체들은 동물 실험에서 흥미로운 결과를 보여주긴 하지만 인간을 대상으로 한 데이터는 영양제 업계가 암시하는 것보다 훨씬 부족합니다. 베르베리는 양질의 인체 임상 연구를 통해 확실한 AMPK 활성화 효과가 반복적으로 입증되었지만 이를 콕 집어 자가포식 활성제라고 부르는 것은 현재 직접적인 증거가 도달한 한계를 넘어서는 비약입니다. 또한 며칠간의 물 단식은 확실히 강력한 자가포식을 일으키지만 50대 이상, 특히 혈당 조절 문제나 근육량 감소, 갑상선 문제를 안고 계신 분들에게는 실질적인 위험을 초래합니다. 72시간이 지나면 근육 분해가 눈에 띄게 가속화됩니다. 연구 결과는 유의미한 자가포식을 위해 수일간의 단식이 필수적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16시간에서 20시간의 단식과 공복 운동, 전략적인 단백질 섭취 타이밍, 그리고 앞서 논의한 보조적인 요소들을 결합하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회복의 대가를 치르지 않고서 진정으로 강력한 자가포식 신호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도달하기 위해 극도로 고통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논의한 모든 내용의 배경에 있는 전체적인 논리는 단 하나의 개념으로 요약됩니다. 바로 호르메시스입니다. 고용량에서는 해로울 수 있는 스트레스를 적당한 수준으로 통제하며 아주 적은 용량만 가하면 우리 몸이 그것에 적응하면서 엄청난 이점을 만들어낸다는 뜻입니다. 자가포식은 세포 수준에서 일어나는 호르메시스입니다. 적절히 통제된 영양 결핍, 열 스트레스, 운동으로 인한 기계적 스트레스가 가해지면 세포는 그에 반응하여 집안을 청소하고 손상된 곳을 치우며 더욱 탄력적이고 강건하게 깨어납니다. 극단적인 방법이 역효과를 낳는 이유는 호르메시스의 황금 비율을 넘어서서 스트레스 반응이 적응력을 압도해버리는 영역까지 우리 몸을 밀어붙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몸은 더 이상 청소를 하지 않습니다. 비상체제로 돌입해버리는 것이죠. 50대 이상인 분들에게 이러한 미세한 조절은 30대 그 어느 때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회복할 수 있는 창문이 좁아졌기 때문입니다. 무리했을 때 허용되는 여유폭도 훨씬 적습니다. 적당하고 일관되며 잘 설계된 방식은 조심스러워서 선택하는 차선책이 아닙니다. 그것이 바로 가장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자가포식은 어쩌다 한 번 하는 강렬한 자극보다 올바른 방향성과 일관성에 훨씬 더 잘 반응합니다. 매일 16시간에서 18시간의 단식을 하고 일주일에 3번에서 4번 공복 상태로 가벼운 유산소 운동을 하며 전략적으로 단백질을 섭취하고 양질의 수면을 지키고 스페르미딘이 풍부한 음식과 녹차를 곁들이는 것. 이 모든 것을 몇 주, 몇 달 동안 일관되게 실천한다면 시간이 지날수록 축적되는 의미 있고 지속적인 자가포식 활동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몸이 원래 설계된 방식입니다. 현대사회의 문제는 우리가 이러한 기능을 끊임없이 억누르는 삶의 방식을 만들어 왔다는 것입니다. 하루 종일 먹고 하루 종일 앉아있고 잠을 설치고 가공식품을 먹으며 인슐린 수치를 만성적으로 높게 유지하는 삶 말입니다. 이것을 되돌리기 위해 극단적인 조치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 몸의 시스템이 진화해온 바로 그 완벽한 조건들을 일관되고 전략적으로 복원해주기만 하면 됩니다.